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 금융위기에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택가를 어떠한 시대적으로 바꾸고 이뤄왔는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파급과 누가 일으켰는지, 그게 지금 저한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 순대로 준비했습니다. 주택버블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 이렇게 수영장이 딸린지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대저택, 자기 소유의 대저택.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한 가지 모습인데요. 미국인들은 집에 대해 굉장히 크게 집착을 합니다. 예전에 MBC에서 방송되었던 러브하우스와 비슷한 집을 리모델링해 주거나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몇 곳의 매물을 물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어디를 가도 미국인들은 집 얘기를 하고 집값을 평가하며 감정하고 이웃의 주택을 질투하고 그래서 다른 집을 물색해서 새로운 집을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은 영어는 미국인들의 오래된 꿈이었고, 이런 아메리칸 드림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실현되게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 링컨 대통령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자 분투했습니다. 당시 드넓은 변방의 서부 미 개척지를 개척해서 미국 시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국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1863년 홈스테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등기 비용을 납입하고 그 토지에서 5년간 정착해 일한다는 조건으로 미국 성인 남자 한 사람당 160에이커, 약 20만 평의 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균 이하나 중간계층의 시민들의 자산가 투기꾼들에게 쉽게 공유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대군인 원호법에 서명했습니다. 제대군인 원호법에 의거한 연방제향군인 원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기한한 남녀의 병사가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까지를 정부에서 부과했고, 또 여기에 1934년 제정된 연방주택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등장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전후 미국 주택예통에 만들어냈습니다. 주택 마련 추진 정책으로 먼저 첫 번째 정부 산하 주택금융기관의 설립으로 페니메이가 설립됐습니다. 페니메이는 모기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개인들에게 직접 모기지를 대출하는 것, 은행과 같은 기관이 아니라 정부 보증을 받은 모기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페니메이의 주 임무입니다. 은행의 자산인 모기지를 매입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을 공급하게 돼서 그 모기지 대출에 따르는 위험을 정부에 전가할 수 있게 된 셈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게 사기업화되는데요. 사기업화돼서 정부 보증이 된 모기지뿐만 아니라 일반 모기지 또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프레디맥이라는 정부 후원 기업이 설립됩니다. 이것 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두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들은 최악의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을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와 동등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더 낮은 금리로 MBS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더 비싼 이자를 주는 모기지 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임으로써 이자율 차익을 손쉽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서 주택우대 세제가 있습니다. 주택우대 세제의 핵심은 주택 대출 이자 지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가능 상환액은 대출금의 100만 달러, 그리고 공제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세율이 20%라고 하면은 세금은 첫 번째 비용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1,000만 원이고요. 두 번째로 주택을 사기 위해 금리 6%로 2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지불 이자는 1,200만 원이고요. 그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의 소득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은 760만 원으로 240만 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이 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고소득자는 주택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고 다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레버리지라는 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이익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고 전세까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들의 국민성을 이해해보면 현재 그들은 즐기는 소비를 위해 빚지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오일 쇼크가 끝나고 세계의 금리가 하락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대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회사가 이 업계에서 경쟁을 합니다. 당연히 간단하고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파이낸스 서비스가 속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세계적으로 소비자가 가장 우대받는 나라로 있고, 한편 유럽이나 일본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싸게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을 함으로써 고리대금업이 활개를 치는 소비자에게는 아주 냉대받는 나라로 불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IT 버블과 9.12 테러 등으로 인해서 불안을 탈출할 수단으로 소비를 확대합니다. IT 버블로 인해서 경영자의 마인드가 위축되어 기업의 설비 투자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FRB는 금리를 9.5%에서 전후 최저 수준인 1%까지 인하하는 초저금리 정책을 대출을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초저금리 정책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이뤄집니다. 그 결과 주택 판매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부시정권은 금리 올리는 일에 매우 신중했습니다. 전쟁 중에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기조를 유지해야만 했고, 그 결과 초저금리가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수반했습니다. IT 버블 후유증으로 더군다나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또 있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아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대출 확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주택버블이 발생한 것은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도 원인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IT 버블 붕괴가 있습니다. IT 제품이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빙의했고 생산 설비를 무차별로 확장해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했지만 결국 IT 버블은 붕괴되었고 자금의 수요가 한꺼번에 없어져 투자할 곳이 없어 돈이 남아돌게 됩니다.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서 공산주의 압박에서 해당돼서 이제 동서독일 통합으로 세계 각지의 공장이 건설되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했고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과잉이 발생했고 쓸 곳 없는 운영자들은 다른 길을 찾아 미국의 부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때마침 유로화가 강세고 달러화가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유로로
더 많은 달러 제품을 살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라틴 아메리카, 일본,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모여들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도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왔습니다. 2004년 6월까지 1년간 물가 상승률은 약 3%였고 따라서 기준금리 1%는 실질 이자율로는 마이너스 2%인 셈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당시 기준금리를 곧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12개월 동안 1%로 묶여있던 기준금리를 2004년부터 2년 동안 기준금리 0.25포인트씩 17차례 상승하게 됩니다. 줄기차게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했고 연체율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모기지 업체들이 몰락하고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오진환입니다. 저는 모기지 시장을 시작으로 서브프라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모기지 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기지 대출을 취급하는 모기지 시장은 미국의 경우 크게 1차 대출 시장과 2차 유동화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대출 시장은 사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크게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시장과 저신용 저소득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브프라임 시장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알트-A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면은 서브프라임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의미하고 있고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위험으로 인한 우량 모기지에 비해서 금리가 좀 높고 일반 은행은 취급을 잘 안 하고요. 주로 모기지 회사들에 의해서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모기지 시장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전체 모기지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 정도 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37조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시랑 전보는 우량 고객인 프라임 대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4분기에 13.7%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001년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힘입어서 급증하기 시작해서 전체 신규 모기지 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7% 정도에서 2006년 20%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유동화 시장은 모기지 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시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자는 모기지 회사에게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합니다. 이 모기지 회사는 유동화 회사에게 채권을 매각하고 유동화 회사는 다시 투자은행에 MBS를 발행합니다. 또 모기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부동산 대출 관련 채권을 모아 모건 스턴리나 골드만 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에 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MBS를 발행합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사들인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헤지펀드나 보험사 등에게 판매를 합니다. 자산의 유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BS는 자산담보 채권이라고 해서 금융기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채권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개발하고요. 초기에는 주택 저당 대출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저당 담보 채권을 만들고 이후 다른 자산에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최근에는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대출, 리스 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 담보 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MBS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해서요. 자산 ABS의 일종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흐름을 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주택 매입자에게 빌려준 주택자금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입한 채권 유동화 회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합니다. 자금이 일반 투자자에게서 유동화 회사를 거쳐 은행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O는 부채담보부 증권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투자은행이 여러 ABS들과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을 함께 있는데요. 이것을 풀이라고 하고 이 풀을 전체를 담보로 해서 만들어낸 증권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증가함에 따라서 모기지 증권화 등 서브프라임 비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MBS를 기초로 다시 유동한 ABS, CDO 규모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ABS, CDO 중 AA의 높은 등급의 상품일수록 은행 보험사들의 투자가 많은 반면에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아집니다. 집을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었는데요. 신용이랑 소득이 부족한 계층까지도 집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업체들은 과당 경쟁으로 서브프라임에게 무응답하게 대처하는 상황이고요. 모기지를 기반한 MBS, CDO 등 파생 상품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늘게 되자 집을 사서 집을 보유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렌트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지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렌트가 유리한 시장으로 상황이 바뀌고 나서 더 이상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았고 주택 매매값은 상승세를 멈추면서 주택 경기는 둔화하게 됩니다. 원하는 가격의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고 주택 보유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채무자들이 또 원리금을 갚지 않게 되자 유동화된 채권을 사두었던 투자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06년) 이후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연체율과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들이 모기지론 원리금을 보통 2달 정도 갚지 못하면 바로 채권 회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집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차압된 매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 1분기에서 연체율을 상승하고 주택 차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 이후에 17차례 동안 금리가 인상되었는데요. 이 금리가 모기지 금리의 상승을 이끌고요. 주택 경기의 하락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까지 같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크게 금리 상승이랑 주택 경기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기지 대출의 부실화는 모기지 업체의 부실하고 연결되었고 쏨버그 모기지사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페니메이, 프레디맥은 미 정부가 국유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실함으로써 전 세계에 전염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모기지 부실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이 혼란이 되었고요.
신혼경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혼경색을 사과로 비유하여서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서브프라임이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로는 식초나 파이, 사과잼, 사과주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파생상품입니다. 업자와 농부는 사과 한 개당 100원으로 선물거래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과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농부가 손해볼 수도 있고 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농부와 업자가 계약이 성립이 돼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사과를 거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과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로 만든 파생 상품들, 잼, 음료, 식초 같은 거는 다 상해서 그걸 먹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상태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좋은 사과랑 안 좋은 사과를 섞어놔서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고요. 썩은 사과를 섞어서 만든 음식을 여기저기 다 팔아서 그걸로 잼도 만들고 음료수 만들고 파이도 만들고 그걸 먹은 사람들은 체하고 병에 걸리고 사람들의 사과 자체의 인식이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과는 모기지를 의미하고 잼, 음료수, 식초는 MBS나 CDO 같은 파생 상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한 파생 상품들이 전 세계에 전염이 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신혼경색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브프라임의 결과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공부학번 유경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IT 버블과의 비교, 주식시장의 서브효과, 외환시장의 서브효과, 파생상품시장의 서브효과, 그리고 주식의 규모와 승자와 패자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주에서 발표한 IT 버블 붕괴 시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번 2008 금융위기는 그 기간은 2배고 충격 강도는 4배로 총 약 8배 정도 이상의 충격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효과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은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켰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으면 이 주가는 미국 증시 폭락을 시작으로 각국 전 세계 국가의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충격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킬 정도로 여파가 컸는데요.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 주식 거래를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제도는 하루 한 번 장 마감 20분 전에만 발동이 가능하고 1987년 검은 월요일을 겪은 뉴욕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빨간색 원안을 살펴보시면 이 금융위기 기간에 지수가 얼마나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국발 신흥경색의 여파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약 3년 이상 지속되던 원화 강세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도 해당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총 32개의 통화 중에 약 22, 이 초록색이 금융위기 이전의 환율인데 약 32개의 통화 중에 22에 해당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남아공과 브라질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표준편차가 이렇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평상시와 위기 시에 격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나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생 상품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모든 피해를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큰 사건들만 몇 개 뽑았는데요. 먼저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약 23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10위권 안에 드는 모기지 업체인 아메리칸 모기지 인베스트먼트가 파산을 하였고, 또 10위 안에 드는 아메리캐스트는 소매 영업 부문에 있어서 영업을 폐쇄하였으며, 오닝 모기지 솔루션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3위의 은행인 HSBC는 107억 달러 규모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요. 미국 거대 보험사 중 하나인 캔 어퍼드 파이낸셜은 약 1억 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에서 뭐 200억 달러다 100억 달러다 이렇게 해서 1억 달러가 되게 작은 금액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하나로 치면은 약 10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계시는 AIG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고 파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 정부의 부재 금융으로 인해 파산을 간신히 면하였고요. 프랑스 최고의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약 27억 유로 규모의 ABS 펀드에 대해 자산가치 평가 및 판매를 잠시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GM그룹은 약 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요. 2008년 3월에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탄스가 주당 10달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JP모건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는 2008년 8월 한 달간 헤지펀드의 총 30%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요.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는 파산에 의해서 미국 정부의 국유화로 인해 간신히 부재되었고, 그 이후 각각 1000억 달러씩의 부재 금융을 지급받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리먼 브라더스는 이 모기지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파산 규모는 약 6,139억 달러에 이르며, 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에 의해 500억 달러의 인수가 되었고요. 시티은행의 주가가 약 7천억 달러에서 205억 달러까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폭락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후에도 미국 정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재 금융을 지급해주어서 위기를 용납하는 중입니다.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가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슈가 되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5대 투자은행에 속하는 곳으로, 이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까지 불리면 엄청난 역할을 몰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리먼 브라더스에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애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뭐 CDS나 CDO, MBS 같은 파생 상품으로 묶어 판매를 하여 확산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리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미 재무부는 이 같은 파생 상품의 확산을 반대했었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먼이 재무부를 설득하여 이를 확산시켰고, 그로 인해 결국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이런 상품을 보고 자신의 수익을 위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기지의 부실이 드러나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중심에 있던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면치 못하였고요. 리먼이 파산함으로 인해 모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던 상품들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결국 모기지 사태의 그 역할을 더 조장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베어스턴스의 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베어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파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오히려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여파 때문에 파산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그만큼 외부 차입 의존도가 컸던 베어스턴스는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성 경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FRB의 중재로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처음 합의를 봤던 가격은 주당 6달러에 베어스턴스를 인수한다고 이미 발표가 나서 세계 각지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뉴스 발표도 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생각을 했는데 주당 10달러라는 가격으로 다시 재합의를 봤는데요. 사실 이 10달러라는 가격도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이 당 10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베어스턴스 총 인수 금액은 24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당시 맨하탄에 있던 베어스턴스 본사의 그 부동산 가격만 하더라도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니 이 인수에서 JP모건이 얼마나 큰 이익을 취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2006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3, 4분기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잔액은 1조 1,9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잔액의 11.8%에 해당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액은 1,495억 달러로 미국 가계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의 7.4% 정도에 해당합니다. 2006년 3, 4분기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12.6%로 1,49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연체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 유질 처분된 주택 수는 약 76만 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유질 처분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담보로 주택을 채권자가 가져가서 이미 처분하에 두는 형태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부실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MBS는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54%인 6,400달러이고요. 그래서 무디스의 손실률 추산 방법을 운용할 경우에 MBS의 기초 자산으로 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액 6,400억 달러의 5.94%인 380억 달러 가량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2차 증권화 상품인 CDO의 평가 손실 규모는 약 23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고 MBS 및 CDO 등 관련 금융상품의 평가 손실액은 61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자, 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또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승자로는 베어스턴스를 정말 헐값에 인수한 JP모건이 있고 마찬가지로 메릴린치를 인수했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존 크레이켄 같은 경우는 몬스타의 회장인데 이 몬스타는 307억 달러에 해당하는 메릴린치의 CDO를 67억이라는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이때 사들였고요. 그리고 와타나베 게니치 노무라 홀딩스 회장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약 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여기서 승자로 제가 꼽아놓은 이유는 이 노무라 홀딩스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나온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리먼 브러더스 부분을 2억 5천 달러 정도에 인수했고 유럽 중동 부분을 주당 2달러 정도에 인수를 해서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 글로벌 금융 인재가 부족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의 기회가 없었던 노무라 홀딩스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승자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럼 패자를 보시면 JP모건에 인수된 베어스턴스가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중심에 있어서 파산을 하게 된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메릴린치 역대 최초의 흑인 CEO라고 불렸던 스탠리 오닐 회장이 있었고요. 그다음 메릴린치의 마지막 회장이라고 불리는 존 테인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뭐 AIG나 시티그룹 등이 모두 패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더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07학번 우주현입니다. 저는 결론 및 시사점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시사점으로는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과 그 당시 서프라임 모기지와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발표뿐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했던 그런 버블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배경과 그 붕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실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4.1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4.1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한시 면제 등과 DTI, LTV 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DTI와 LTV라는 것인데요. DTI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내는 것을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DTI가 40%라면은 4천만 원까지밖에 빚을 상환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줘서 50%, 60%로 올린다면 연봉이 1억이지만 내가 상환해야 할 금액은 6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LTV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인데요. 그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사면서 마찬가지로 뭐 LTV가 50%다라고 했을 때는 5천만 원까지 빚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60%로 완화가 된다면 내가 1억짜리 집을 살면서 나는 6천만 원을 그 6천만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대중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총 자산 가치가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는 소비 감소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뭐 아까 그 다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빚을 내서 또 다른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현금화해서 다른 소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는 이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취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런 경제 논리를 따지자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왜 꼭 주택 가격이 상승만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두는지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들 사용하는 자동차라든가 핸드폰, 기타 여러 가지 가격들도 상승하면은 그것을 만드는 제조자들도 똑같이 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럼 그것이 또 똑같이 소비로 증가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끝없이 올리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일 뿐인 거고 집값이 오르는 만큼 내가 그것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또 그만큼의 똑같은 부담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비라든가 주택 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과 지금 DTI나 LTV를 풀어주면서 빚을 내면서라도 집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서프라임 모기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살짝 위험하다라고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택 보급률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구보급률과 신보급률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이제 구보급률이 100%로 넘어가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감추고 싶어 해서 신보급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보급률은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도시텔이라든가 원룸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가구로 쳐서 주택 보급률이 좀 더 낮아 보이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정부는 시장에다 더 많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주택을 짓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노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미 저는 한국 주식시장, 주택시장은 과잉 공급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과잉 공급인 상태에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면은 폭탄 들리기에 제일 끝을 내가 잡는 것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이게 딱 마침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개별 공시지가 자료가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 전국 최고였습니다. 이게 땅값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한 평에 2억 3,100만 원이에요. 근데 2억 3,1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2억 3,100만 원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만한 가격을 주고 사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치를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이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소비를 해라 라고 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못하고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투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소비 임금을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가 자신 임금과의 그 주택 간 가격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1963년부터 2007년까지 그 주택 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가격의 상승률이 나온 것인데요. 표현 잘 안 나오죠. 1963년 대비 실질 소득은 15배, 소비자 물가는 43배. 근데 서울의 땅값은 1176배, 대도시 땅값은 93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려면 그 임금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가격의 상승이 나온 것이죠. 결국 한국의 땅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국의 땅을 다 살면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어요. 캐나다가 한국의 땅이 100배인데 그거를 봤을 때 한국의 땅값이 매우 비싸고 지금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다음으로 이제 버블의 배경, 일반적인 버블의 배경이 그 전에 발표하셨던 뭐 IT 버블이라든가 이머징 마켓 이런 것들 다 보면 미래에 대한 그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경기가 좋고 호황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아니 막연한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대가 버블의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80년대 일본 버블 때만 해도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그것이 많은 대출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버블을 만들어냈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산육을 이용해서 더 레버리지를 창출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IT 버블에서 폰지 게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폰지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폰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폰지라는 사람이 한 어떤 사기의 한 형태인데 이것이 버블의 모습과 저는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투자자에게 투자 금액을 받은 후 그것을 폰지가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투자자에게 또 엄청난 투자가 있어 라고 해서 꼬시게 되고 또 투자 금액을 받은 다음에 그것에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먹고 일정 부분은 최초의 투자자에게 너에게 대한 배당이야, 이자야, 수익률이야 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럼 최초의 투자자는 믿게 되고 두 번째 투자한 사람도 폰지 게임에 참여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그 결과는 폭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이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마케팅하는 거에서 물건을 제 값을 주고 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소비자 조사를 하면은 뭐 바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물품들, 10,000원에서 100,000원짜리였는데 갈수록 카메라, 핸드폰, 뭐 냉장고 100만, 200만 원까지 갔어요. 제 친구는 카메라를 50, 6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서 그 친구는 바이백을 받았고 저는 그때 저희 형이 핸드폰을 80만 원 주고 샀는데 저희 형이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그냥 핸드폰을 출고가를 다 주고 80만 원 주고 샀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투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을 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투자에 참여하자, 투자에 참여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개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거의 끝물이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폰지 중간에서 그 최초의 수혜자만 이득을 볼 뿐이고 나머지 개인들은 거의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블의 붕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경제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주주, 첫째는 대주주였습니다. 어떤 왕비가 발표했던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제가 까먹어서 예전 발표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초의 투자자
혹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매도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시장의 상승률을 갖지 못하고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증가율의 감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 200% 아무것도 상승하지만 과연 그 주가가 무한정 상승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 회사의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지만은 그것이 그 이익률에 대한 상승률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대감이 소멸되게 되고 이제 매수에 대한 욕구보다 매도가 더 많아지게 돼서 결국에는 버블이 붕괴되고 폭발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그 대선 때 한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 현업에 계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표해서 지금 부끄러운데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안철수 씨 테마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보시면은 8월 23일에 약 여기 수준에서 약 500원 정도였던 이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약 17일 거래, 16일 거래 만에 2,200원을 약 4배 급등했습니다. 17만에 돈 4배 증가했는데요. 이 회사는 안철수 씨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실제로는 아무런 수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회사의 그 전 CEO였던 분, 대주주였던 분이 안철수 씨와 친분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상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다른 그동안의 버블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그 주식의 테마주는 버블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문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결국에는 이 9월 13일인데요. 이때가 제일 최고점이고 9월 18일에 장내 7.49%를 전부 다 매도하고 그 외에 대주주들도 다 전부 매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9월 18일 하한가를 왔고요. 이제 이게 9월 19일에 발표가 됩니다. 9월 19일부터는 이제 점하라고 하죠. 완전히 시가부터 하한가로 시작해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하한가로 끝나게 됩니다. 또 마침 이 9월 19일에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대선 출마라는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그걸 통해서 기대감이 소멸되고 또한 제 대주주마다 다 매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이 되어버리죠.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 3억 7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회사의 총 주식수가 3억 주입니다. 회사의 총 주식수만큼의 그 주식이 하루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날부터는 거의 점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때 사신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물려서 저기 이제 600원 떨어질 때까지 600원 떨어진 이후에도 아마 팔지 못하고 다들 계속 손해를 보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1,500원에서 아마 한 절반 이하 3분의 1 또 챙기기 아마 어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버블의 붕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증가율의 감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제 하지 않는 하나의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그 다음에는 200억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2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300억이 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만 원. 그게 30만 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꾸준히 100억씩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증가율을 보면은 100억에서 200억이 증가했을 때는 100%가 증가했지만 200억에서 300억으로 증가했을 때는 50%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승률이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주식도 어떠한 그 산업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블은 언제나 성장하는 것에서는 버블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이 버블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제 회사를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은 아무런 이 회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자면 영원무역이라는 회사입니다. 다 아시죠? 노스페이스 만드는 영원무역이라는 회사인데요. 주식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 이제 PER, 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문교수님 수업이나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EPS가 주당 순이익이라면 현재 주가를 PER로 나눠주는 것이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주는 것이 PER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퍼가 7이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7년 후에 투자 이익금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내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퍼가 너무 높으면 고평가되었다. 퍼가 낮으면 저평가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EPS가 그만큼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2011년에 주가가 56,000원, 2012년에 59,000원.
가격 차이는 3,00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PER은 2배가 7배와 9배로 2배 가까운 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컵밴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지만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는 영업무역의 적정 퍼는 7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 퍼가 9배가 넘어가는 순간 나는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퍼가 그러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유지되는 종목들은 그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높은 퍼도 가격이 유지되는 곳인데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것도 어떠한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퍼를 잘 비교해 가면서 과연 이 회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인가를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으로는 투자는 무엇인가 아까 그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저는 투자란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사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어떠한 실물에 투자하는 것은 그 실물에 대한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하는 것이 투자이고요. 또 이제 부동산으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현재 가격보다 낮을 때 사야 이것이 적절한 투자고 이것이 적절한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질문.